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현지 시간 29일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의 자동차 부문 최고 선호주로 꼽힌 뒤 주가가 5% 넘게 상승했습니다. 온라인 매체 테슬라 라티 등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 애덤 조너스는 이날 미국 자동차 섹터의 톱픽을 좀 전에 포드 대신 테슬라로 교체하면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310달러로 투자 등급은 비중 확대로 상향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촉발한 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라 투자자들이 테슬라의 에너지 관련 사업에도 주목하고 있으며 자율주행 외 분야에서도 테슬라가 보유한 AI 기술의 상업적인 활용 기회가 클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보복 공격을 감행하는 등 중동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국제유가는 2% 가까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현지 시간 29일 헤즈볼라를 상대로 보복 공격을 실시해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는데요. 헤즈볼라는 공격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소행이라고 보고 반격을 가하며 중동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거의 전쟁을 벌일 뻔했던 지난 봄, 중동 긴장은 유가를 끌어올렸지만 그 이후로는 중동 긴장이 만성화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원유 공급에 차질이 없는 한 중동 긴장을 무시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현지 시간 29일 한때 7만 달러 선을 터치한 뒤 곧바로 반락하는 등 출렁이고 있습니다.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7일 세계 최대 가상화폐 연례 행사인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 참석한 것을 전후로 가격이 비교적 큰 폭으로 등락하는 모습입니다. 그는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서 자신이 재선에 성공하면 미국이 지구의 가상화폐 수도이자 세계의 비트코인 슈퍼파워가 되도록 하겠다며 가상화폐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친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번 주에 예정된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를 앞두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9월 기준금리 인하를 확정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경계감이 동시에 나오며 비트코인의 등락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제한하고 대법관 종신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관에 대한 윤리 규정을 도입하는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는데요. 최근 보수 대법관이 포진한 대법원에서 면책 특권을 인정받은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는 동시에 3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에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민주주의에서는 누구든 법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 면책 특권을 갖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7 진행의 이소연입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보합권 내 혼조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전반적으로 FOMC에 대한 경계감과 기대감이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빅테크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몰려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만 이번 주 변동성이 클 예정이기 때문에 함께 이 모습들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외신 소식은 이어지는 외신 브리핑 통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의 증시7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복잡한 외신 이야기 쉽고 간편하게 전해드립니다. 증시7 외신 브리핑 오은비입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0.12% 하락한 반면에 S&P 500 지수는 0.81%, 나스닥 지수는 0.071% 각각 상승을 했습니다. 30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31일에는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가, 또 8월 1일에는 애플과 아마존이 각각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기에 시장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대형 기술주들은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하락세를 보이며 매그니피센트 7의 상장지수 펀드가 지난 10일 이후 약 12%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모건 스탠리가 자동차주 중에서 최고로 꼽으면서 5%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테슬라가 오르자 니콜라를 제외한 다른 전기차 주식도 함께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반도체주는 엔비디아가 1.3% 하락하는 등 대부분 하락을 했고 반도체 모임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3%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지난밤 있었던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애플은 매년 가을 새로운 아이폰과 함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출시하는데요. 올해는 인공지능 기능인 애플 인텔리전스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 기능의 출시가 약간은 지연될 것이라고 합니다. 애플은 AI 기능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로 이번 주 개발자들에게 메타 버전을 제공해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점을 찾을 계획입니다. 애플 인텔리전스는 2024년 말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iOS 18 업데이트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며 아이폰과 아이패드뿐만 아니라 맥 컴퓨터에도 제공될 것입니다. 애플 인텔리전스는 주요 알림 우선순위 지정, 웹페이지 및 음성 메모 요약, 글쓰기 도구 개선, 시리 개편, 오픈 AI의 챗 GPT 통합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네, 세계 2위 맥주 제조사 하이네켄의 최근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CNBC에 따르면 하이네켄의 올해 상반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를 밑돌며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상반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2.5% 상승을 했지만 시장 예상치인 13.2%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맥주 판매량도 2.1% 증가에 그쳐 예상치인 3.4%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이네켄은 중국의 양조 회사 CR 맥주에 8억 7,400만 유로를 투자했는데 이로 인해서 9,500만 유로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중국 내 소비자 수요에 대한 우려로 CR 맥주의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이네켄은 올해 영업이익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8%에서 4%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편 바클레이즈 애널리스트들은 유럽 지역에서 하이네켄의 이익 성장률이 예상치 15.1%에 비해 실제로는 0.2%에 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주류 업계의 치열한 경쟁으로 판촉비 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맥도날드는 최근 분기 실적 발표에서 글로벌 매출이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맥도날드의 2분기 글로벌 매출은 1% 감소했는데 이는 13분기 만에 처음으로 하락한 수치입니다. 인플레이션과 햄버거 및 피자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저소득층 고객들이 집에서 식사하는 경향이 늘어나면서 맥도날드의 수요가 줄어들었습니다. 맥도날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3달러에서 5달러 사이에 이 가치 번들 및 한정 시간 메뉴를 출시했습니다. 버거킹, 웬디스, 스타벅스 등도 비슷한 할인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맥도날드의 미국 내 매출은 0.7% 감소했고 국제시장 매출도 1.1% 감소했습니다. 또한 프랑스에서의 약세와 중동 분쟁, 중국에서의 느린 회복도 매출 성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맥도날드와 스타벅스는 가자 전쟁과 관련된 소비자 보이콧으로 중동 시장에서 매출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맥도날드는 2분기에 주당 2.97달러의 수익을 내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3.17달러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홍콩법원은 비구이 위안의 청산 심리를 내년 1월 20일로 연기했습니다. 한때 중국에서 가장 큰 부동산 개발업체였던 이 비구이 위안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자금난에 빠졌습니다. 지난해 10월 외국 채무를 갚지 못해 디폴트가 발생했고 올해 3월에는 위안화 채권 이자를 갚지 못했습니다. 현재 회사의 부채는 약 253조 원에 달합니다. 이번 연기로 비구이 위안은 반년 가까운 시간을 벌게 됐습니다. 채권자인 에버크레디트는 비구이 위안이 2,727억 원 이상의 채무를 갚지 못해 홍콩 법원에 청산을 요청했습니다. 비구이 위안의 청산 심리는 5월 17일에 처음 예정됐으나 여러 차례 연기가 됐습니다. 중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청산 위기에 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비구이 위안과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헝다는 2022년에 청산 청원이 제기됐고 올해 1월 청산 명령을 받았습니다. 비구이 위안은 헝다와 같은 운명을 피하려고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9월에 새로운 채무 제조 정원을 제시를 했고 내년 초 법원의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현재 비구이 위안은 4만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고 3천여 개의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비구이 위안이 새로운 자구책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경제 침체로 베이징의 사무실 임대료가 크게 하락하고 공실률이 급증했습니다. 베이징의 상업지구에서는 국영 기업들과 대형 기술 기업들이 떠나면서 사무실 임대료가 전년 대비 약 30% 하락을 했습니다. 베이징 전체 사무실 공실률은 약 18%에 이르렀고 특히 차오양구의 공실률은 24.5%로 가장 높습니다. 알리바바가 본부를 이전하면서 왕진 지역의 사무실 공실률이 증가했고 삼성타워도 공실률이 20%에 달해 임대료를 낮췄습니다. 베이징의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경제 악화와 외국 기업들의 이탈로 인해서 임대료가 20에서 30% 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의 슝안신구 개발 프로젝트로 인해서 몇몇 대형 기업들이 베이징을 떠나면서 공실률이 높아졌습니다. 베이징 부동산 시장은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책적 그리고 정체적 요인으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혼다, 닛산, 미쓰비시 자동차가 손을 잡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본 자동차 시장은 혼다, 닛산, 미쓰비시와 도요타 자동차 그룹의 이렇게 두 진영으로 나눠서 경쟁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협력은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미국의 테슬라나 중국 업체들이 강해지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전기차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함께해서 경쟁력을 높이려고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이 세 회사가 판매한 차량은 총 833만 대로 혼다가 407만 대, 닛산이 344만 대, 미쓰비시가 81만 대를 팔았습니다. 반면에 도요타 자동차 그룹은 다이아스, 스바루, 마쓰다, 스즈키와 협력해서 연간 1,600만 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두 진영의 차이는 꽤나 큽니다. 세 회사는 차량 제어 소프트웨어를 함께 개발하고 각 회사의 강점을 살려서 차량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혼다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픽업 트럭을 만들지는 않지만 이 분야에서 강한 미쓰비시가 이를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닛산과 혼다가 공동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미쓰비시 차량에도 적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일본 자동차 업체들은 내연기관 차량에서는 경쟁력이 있지만 전기차 전환에서는 뒤처져 있습니다. 작년에 닛산과 혼다의 전기차 판매량은 각각 14만 대와 19,000대를 불과했지만 테슬라는 180만 대, 중국의 비아디는 157만 대를 팔았습니다. 이번 협력을 통해서 이들 일본 업체들이 전기차 시장에서 더 강해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국내 소식과 더불어서 오늘의 일면에서 전문가들의 쇠주까지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 7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인도 의사 부족 AI로 극복, 환자 1.5만 명 24시간 모니터링.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인도에서 인공지능 도입이 가장 활발한 영역은 의료입니다. 매년 GDP가 7%씩 뛰면서 세계 5위 경제 대국에 오를 정도로 성장했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의료와 인력,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인데요. 의사 부족 현상이 역설적으로 첨단 의료 AI 산업의 발전에 대한 마중물이 된 셈입니다. 인도의 의료 스타트업 도지는 인도 최초로 AI 기반 비접촉 방식의 원격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선보였는데요.
환자 침대 매트리스 아래에 설치된 센서가 심박수와 호흡수, 혈압, 혈중 산소 농도, 온도 등을 실시간으로 24시간 모니터링할 수가 있습니다. AI가 수집된 환자 정보를 분석해 이상 증상을 발견했을지 의료진에 즉각 알리는 조기 경보 시스템도 갖췄고요. 현재 인도 전역에 370곳이 넘는 병원의 침상에 해당 시스템이 적용됐습니다. 의료진이 밤새 병상을 지키지 않아도 환자의 위급 상황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기존 업무를 AI가 맡으면서 의료 인력들은 중요한 환자의 진료나 치료에 더 집중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도제 최고 기술 책임자는 의료진이 중환자실 병상을 직접 찾지 않고도 환자 상태를 확인하면서 1인당 업무량이 기존 대비 18%가량 줄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상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즉각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생명을 살리고 있다라고도 덧붙이고 있는데요. 인도의 AI 의료 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성장 가능성이 큰 곳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령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AI 의료 미래 성장성이 가장 큰 국가 중 한 곳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전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까지 감안하면 관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 역시 높아 보입니다. 문제는 정부의 규제와 신산업 성장을 막는 기득권의 반발입니다. 업계에선 AI가 대기업 노조나 의사 등 기득권층의 반발을 넘어설 수 있을지가 미지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원격 진료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죠.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입니다. 전반적으로 인도 의료 산업의 시장 규모는 2016년도부터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려왔습니다. 2026년도에는 6,100억 달러까지 치솟은 모습이고요. 인도의 AI 의료 시장 규모 역시 2020년도 6억 9천만 달러에서 2025년 16억 달러까지 더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측정 센서, 조기 경보 시스템 등 전국의 370곳 이상 병원에서 이미 적용을 하고 있고요. 내년 AI 의료 시장은 2조 2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에서는 규제와 기득권 반발에 막혀 있다라는 소식, 첫 번째 소식으로 전달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하반기에 전기료 인상, 내달 대왕고래 투자 주관사 입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올해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관계부처와 협의해 하반기에 요금 인상할 계획인데요. 8월부터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이 6.8% 인상되는 것과 관련해 하반기에 추가 인상 가능성 역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안 장관은 가스공사도 한국전력과 마찬가지로 재무 보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가스요금이 6.8% 인상된다라고 발표했는데 그걸로 충분할지는 봐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해가스전 개발을 위한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다음 달 말 해외 IB를 대상으로 주관사를 선정하는 입찰을 시작할 계획이고요. 실제 글로벌 메이저 회사들이 투자하려면 투자 절차 진행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주관사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지난달 엑소모빌 등 5개 해외 업체가 동해 심해가스전 사업 투자를 위해 접촉했다라고도 설명했고요. 어제장에서 오랜만에 대왕고래 테마가 상승 곡선을 그려냈습니다. 석유 메이저 아람코 애니 기업이 대왕고래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아람코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초대형 국영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죠. 애니는 이탈리아 국영 기업입니다. 엑스모빌은 앞서 서양 최대 메이저 석유가스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어제 자원개발 테마로는 SI 리소스 29.82%로 상한가 터치한 채 종가 형성했고요. 한국가스공사가 13%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포스코 인터내셔널 4%, 삼성물산 2.84%로 급등하며 종가 형성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절기 지나고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가스료 추가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다라는 두 번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초강대국 반대 기업 탈피, 가상자산 업계의 러브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커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업계 끌어안기에 경쟁적으로 뛰어드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되면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선언한 바 있고요. 해리스 부통령 역시 바이든 행정부에서 소원했던 가상자산 업계와의 관계를 재설정하겠다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대선을 100일 앞두고 큰 손인 가상자산 업계를 향한 구애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전체 미국인 4명 중 1명이 비트코인을 보유해 가상자산 공약이 유권자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이에 대선 주자 행보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27일 장중 69,300달러까지 치솟는 등 7만 달러 육박했고요. 지난 주말 사이 7만 달러 선을 터치한 바 있습니다. 다만 차익 물량이 나온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트럼프 후보자는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라는 의지를 이미 피력한 바 있죠. 심지어 재집권 성공 시 취임 첫날 가상자산 업계의 공공의 적으로 불리고 있는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을 바로 해고하겠다라고도 발표한 바 있는데요. 해리스 측에서도 달라진 분위기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해리스 캠프가 가상자산 업체들과 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라고 보도했고요. 해리스 후보가 기술 친화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다라는 기대감 역시 함께 몰려오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비트코인은 1.5% 오르면서 6만 9천 달러를 거래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6만 7천 달러까지는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장중에 7만 달러 선 터치한 바 있고요. 이더리움과 바이낸스, 리플 역시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시장 역시 어제장 가상자산 관련주가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하나투자증권은 8%, 우리기술투자는 3%, 에이티넘 인베스는 2.93%, 거의 3% 가까운 급등세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미국 대선 주자 코인 끌어안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비트코인 행사에 기조연설을 했고요. 규제 완화와 산업 지원 등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해리스 후보자 역시 규제 일변도 일식을 탈피했고요. 선거의 큰손이라고 부르는 가상자산 업계를 끌어당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컬러 강판 나홀로 성장, 올해 수출 140만 톤 넘는다. 글로벌 긴축 장기화와 중국산 저가 철강 공세 등으로 철강 시황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컬러 강판이 수출 효자 상품으로 떠오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28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6월 국내 컬러 강판 생산 8개사의 수출량이 10만 3,800톤을 기록했다라고 집계되고 있는데요. 6월 수출이 10만 톤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컬러 강판은 내연 강판, 아연 도금 강판 등의 색을 입혀서 원화원 쓰는 소재의 무늬와 질감을 구현해내는 제품으로 건축 내 외장과 냉장고, 세탁기, TV 등의 가전제품에 주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국내에서는 동국CM과 KG스틸, 포스코스틸리온, 세아CM 등이 두 주력 생산사입니다. 컬러 강판은 2020년 코로나19 사태 직후로부터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인테리어와 가전제품 수요가 늘었고 컬러 강판 수요도 덩달아 늘었다라는 업계 판단입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다시 건설 경기 불황으로 시황이 좋지 못했지만 업계는 해외 수출로 답을 찾았는데요. 업계에서는 국내 수요가 한계를 보이는 상황에서도 해외 시장에서 효과를 보는 중이라며 다른 철강 제품에 비해 중국의 영향도 아직 크지 않은 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다시 건설 경기 불황으로 시황이 좋지는 못했지만 업계는 해외 수출로 계속해서 답을 찾고 있는 모습이고요. 국내 컬러 강판 수출량입니다. 우선 시장 규모도 계속해서 2021년도부터 꾸준하게 늘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2028년도에는 3조 715억 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철강업계 실적 구원투수로 등극했습니다. 6월 수출량 사상 첫 10만 톤을 돌파했고요. 상반기에도 전년 대비 12만 톤 뛴 64만 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주로 동국CM과 포스코스틸리온 함께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밸류업 한창인데 코스닥 상장사 65% 증권사 리포트도 없다. 올해 코스닥 상장 기업 중 3분의 2가 증권사가 내놓은 보고서가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탓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정보 비대칭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 결과 단기 투자가 성행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요. 단기 매매 증가로 주가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 증권사들이 투자자에게 코스닥 종목 추천을 꺼려하는 악순환 역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줄어들고 있는 애널리스트 숫자에 비해 상장 기업이 빠르게 불어나고 있는 점도 이런 현상의 원인이다라고 지목하고 있고요. FN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증권사 분석 보고서가 하나도 나오지 않은 코스닥 상장 기업 비중은 65%로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시가총액이 높아도 증권사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중 절반이 보고서 가뭄을 겪었습니다. 엔캠은 올해 3월 대신증권에서 낸 보고서가 마지막이었고요. 에코프로는 셀트리온 제약과 함께 삼천장 제약, HLB 역시 4개 기업에 관한 조목 보고서는 단 하나도 발간되지 않았습니다. 실적과 전망치 등 코스닥 상장 기업에 대한 분석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개인 투자자가 테마주 위주의 단기 매매에 더 쏠리고 있다는 비판 역시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애널리스트 숫자에 비해 상장 주식수가 턱없이 많다 보니 어쩔 수 없다라는 해명을 내놓고 있고요. 분석 보고서가 없는 상장사 비중을 살펴보시면 코스피에 비해 코스닥이 월등히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시총 상위 종목 분석 보고서 현황도 살펴보시면 삼성전자의 보고서는 151개에 반해서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100개도 채 되지 않은 0개에 수렴하는 종목들이 더 많은 부분이고요. HBL 등 시총 톱10 중에 4곳 0건입니다. 우선 평년치 58% 코스피보다 외면이 심각한 수준이고요. 정보 부족에 단타, 성행, 손바뀜도 빈번한 모습이죠. 업계에서는 변동성이 높아 추천이 쉽지 않다라면서 상장 기업 급격한 증가도 영향이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 전문가와 수혜주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비트코인이 미 대선 캐스팅보드 양당 구애 작전 돌입.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비트코인이 결국 7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물론 곧바로 차익 물량이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순간인데요. 이 양당에서 계속해서 비트코인 끌어당기기에 안간 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죠. 헤드라인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표시 잡기가 아닐까 싶어요. 특히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은 발언들을 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표심을 잡기 위해서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화폐의 대통령을 표방하고 있다 보니까 현재 트럼프의 지지율에 따라서 코인의 가격도 함께 연동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11월 전까지 좀 대선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핫하게 나올 전망이고 특히 2차 TV 토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트럼프와 해러스 간의 지지율 차이가 굉장히 비등비등하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양당이 가지고 있는 전략에 대해서도 볼 수가 있지만 다만 조금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쪽은 그 교집합에 대한 부분들. 특히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은 CDMO 생물보안법이라든지 방산, 인프라, 전력기기 섹터가 좀 대표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비트코인 그러니까 가상화폐 관련주가 그 교집합 안에 끼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 같은 경우가 지금 비트코인 쪽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발언들을 했고 지난주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굉장히 의미 있었던 발언들이 약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비트코인은 미국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선권을 그러니까 미국이 가져와야 한다라는 점 첫 번째 하나. 두 번째는 중국에 빼앗길 수 없다. 그리고 좀 누구든지 내 앞길을 막으면 좀 이제 없애버린다. 그러니까 SEC 쪽을 겨냥한 발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점들로 인해서 현재 트럼프 같은 경우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실제로 이러한 발언들을 한다고 해서 취임이 되었을 때 또 말을 바꿀지도 몰라요. 지킬지도 미지수죠. 네. 또 말을 바꿀지도 몰라. 하지만 지금 현재 센티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들. 특히 현재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약 21만 개 정도이고 그중에서 전체 비트코인 중에서 약 1% 정도만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현재 트럼프의 발언으로 보게 되었을 때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를 더 풀어주거나 혹은 미국 정부가 좀 굉장히 많이 매집을 하게 되면서 공급에 대한 양을 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더해서 해리스 같은 경우도 좀 더 긍정적이라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부 같은 경우가 지금 좀 인식 자체가 지금
가상화폐 관련했을 때 규제가 계속 나와지고 있고 SEC 같은 경우도 현재 그렇게까지 풀어주려고 하지 않은 모습들 하지만 또 표심을 잡아야 되겠죠. 마리화나 관련했을 때도 좀 젊은 층들에서 굉장히 지지가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지금 민주당 쪽에서도 젊은 표심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정책들을 내놔야 하는데 그중에서 암호화폐 관련했을 때도 조금 더 긍정적인 내용들이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어서 현재 지금 양당 쪽에서의 교집합이 나와주고 있는 쪽이 또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쪽이 가상화폐 쪽이다 보니까 지금 이 추세는 좀 대선 전까지는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러한 추세는 대선 전까지는 쭉 이어지지 않을까 본다라고 덧붙여 주셨습니다. 특히나 교집합을 살펴봐야 된다는 의견까지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생물보안법이나 전력기기, 방산, 가상자산이 있는데 그 가상자산 쪽에서도 해리스 부통령 측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친화적인 정책들을 더 내놓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상승 곡선을 그려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점이 있죠.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 관련주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어느 쪽에 좀 무게추를 두고 계실까요? 저는 뭐든 파생 상품보다는 직접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있어서 가상화폐 관련했을 때 가장 우선 할 거는 직접 투자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물론 뭐 이제 코인이라든지 지갑도 좀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좀 불신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직접 투자하는 게 다른 뭐 레버리지라든지 파생 상품, 선물 ETF, 현물 ETF 혹은 이제 관련 종목군들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어서 내가 투자를 한다 하면은 비트코인에 먼저 투자하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나는 변동성을 조금 더 누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이라든지 알트코인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우선순위는 저는 그렇게 따져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것은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는 쪽들. 결국 이제 우리나라 가상화폐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뭐 지분에 투자하는 쪽이라든지 혹은 토큰을 만든다든지 이런 쪽이다 보니까 실제로 직접적으로 연관은 있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쪽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실제 국내 같은 경우에 투자에 대한 매력도 자체가 살짝은 떨어집니다. 그거에 따라서 미국 쪽에서 상장이 되어 있는 뭐 코인베이스라든지 혹은 이제 미국 선물 ETF라든지 현물 ETF 이런 쪽에 투자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질문 자체가 가상화폐가 하반기에도 계속 좋을까에 대한 부분들인데 우선 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대선 전까지는 긍정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이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 관련 종목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앵커님과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 특히 뭐 홍콩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승인 기대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크게 올라왔다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라든지 대선 쪽에 대한 이슈가 조금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이유가 지금 항상 현물 ETF가 승인될 때마다 승인되고 나서 기대감이 먼저 반영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항상 세로 뉴스가 났습니다. 항상 큰 이벤트가 있었을 때 주가가 항상 고점에 있었다가 꼬꾸라지는 모습들을 보였다면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가 되고 나서부터 고꾸라진 것이 아니라 그래도 계속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는 모습들. 그 이유가 트럼프의 총격 사건 이후로 인해서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지지율과 비슷하게 흘러가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현물 ETF라든지 승인에 대한 기대감을 싹 잊어버리고 이제는 대선 관련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게
되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로 인해서 현재 지금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에는 대선과 함께 커플링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모습들, 그로 인해서 지지율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해리스 관련 종목군에서도 좀 편입이 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하면 좀 더 추가적인 랠리가 더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물 ETF 상장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끝났죠. 다만 우선 비트코인 직접 투자와 관련해서는 관련주보다는 직접 투자가 더 낫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여기에 두 번째가 해외 직접 투자,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나라 국내 관련주 투자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작년 11월부터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긴 했었는데 다시 한번 짚어봤고요. 여기에 더해서 하반기 랠리가 가능하다라는 말씀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더리움 현물 ETF가 미국에서 승인되면서 관련주도 함께 인기가 큽니다. 특히나 어제장에서도 우리나라 관련주들의 모습들도 상승 곡선을 그려줬는데요. 사실 직접 투자를 좀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나라 관련주, 종목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많은 만큼 관련주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지금 뭐 가상화폐 거래소 지분 투자 관련 종목군이 있고 STO 관련 종목군이 있고 토큰 발행 게임 관련 종목군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의 움직임은 이 세 가지가 굉장히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코인베이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대다수 좀 비트코인과 함께 연동되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투자의 매력도가 떨어진다고 하는 게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관련 종목군도 함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염두를 해둘 필요는 있다. 다만 이제 변동성 자체는 굉장히 크게 나온다라는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는데 가상화폐 쪽에서 이제 뭐 1%, 2% 올랐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슈가 반영이 되면서 급등을 하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전거래일 같은 경우는 이제 위지트가 20%가 넘게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줬는데 결국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제 이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함께 올랐다면 최근에는 그 모양새가 조각조각 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STO 관련 종목군들이 굉장히 큰 강세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갤럭시와 머니트리와 갤럭시와 SM이 가장 먼저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전거래일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에 지분 투자한 쪽, 위지트라든지 다나리라든지 우리기술 투자 같은 종목군들이 굉장히 큰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양상들, 특히 지난해와 다르게 대장주가 굉장히 빨리 바뀌었어요. 원래 가상화폐 관련주 했을 때 대장주는 우리기술 투자였는데 현재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와 머니트리입니다.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한 1주 전, 2주 전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큰 무빙이 보여졌고 이제 머니터리 쪽에서 단일가 매매에 들어가면서 그다음에 갤럭시와 SM 쪽으로 대장주의 흐름들이 나타났다가 전거래일에 이제 순환매 흐름들로 인해서 위지트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순환매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테마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이다 보니까 결국은 좀 대장주를 잡는 게 맞다. 사실은 이 종목군을 보게 되었을 때 내가 이 기업에서 실적을 기대하는 것 아니고 산업에 대한 성장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선이라는 하나의 모멘텀만 가지고 좀 투자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테마주를 공략을 할 때는 대장주를 잡는 게 맞습니다. 그 점에 따라서 지금 순환매 흐름으로 인해서 굉장히 다양한 쪽에서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조금 더 안정적, 이제 테마주에서 안정적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조금 더 안전하게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와 머니트리라든지 SM 쪽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순환매적인 흐름들을 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위지트, 전거래일 강세 흐름들이 나타났다 보니까 결국 지금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었을 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더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나는 조금 더 안전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기술 투자, 이 종목군들도
또 보게 되었을 때는 일정 박스권 내에서의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어요. 물론 이제 고점을 뚫어주진 못하고 있고 박스권 내에서의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나와주면서 좀 이제 눈치 보기를 하는 것 같긴 하나 다만 이 종목군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다르게 말하면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박스권 하단 라인대에서 잡으시면 되고요. 박스권 상단 라인대에 올라왔을 때는 매도하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박스권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슈의 연속성이 얼마나 나타나는지 여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대선 11월에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는 코인이라든지 비트코인 관련 이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지금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모습들. 그런데 중국이 계속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홍콩 ETF 등을 통해서 좀 우회적으로 끌어안으려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서 결국 지금 이 내용들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저는 지금 가상화폐라든지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조금 더 전망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도 박스권 내에서의 매매도 함께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좀 말씀 안 드린 부분들이 있는데 비트코인 관련 종목군들 특히 뭐 갤럭시 SM이라든지 갤럭시 머니트리 같은 종목군들이 5일선을 타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흐름들이 있어요. 결국 테마로 접근할 때는 깨지 않았던 라인들을 깨게 되었을 때 그때는 반드시 매도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봐야 할 가상화폐 대장주 우리기술투자 살펴봤습니다. 다만 박스권 내에서의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하단에서 사서 상단에서 팔자라는 매매 전략까지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까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스타 김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투자하기 전에 참고해보면 좋을 리포트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할 리포트는 방산 관련된 종목들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최근에 방산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실적 발표를 이어가고 있는데 실적이 잘 찍히고 있기도 하고 앞으로도 실적이 잘 찍힐 예정이기에 한번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LIG 넥스원입니다. 키움증권에서는 미국 사업의 성과가 기대된다라고 한 줄로 평을 내렸습니다. 먼저 2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YOY 대비했을 때 10%가 넘어가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YOY 대비했을 때 22%를 상승을 했는데 이는 이제 시장 기대치를 조금은 하회하는 성적입니다. 이번 분기 실적 부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 수출 사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대신에 이 R&D 매출의 비중이 증가한 영향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일부 수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수출 비중이 다시 증가해 나갈 예정이고요. 이 R&D 매출 비중 또한 정상화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정밀 타격 부문은 현궁의 양산 차수 전환과 자항 기뢰 등 사업 종류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했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정밀 타격 같은 경우에는 목표부를 말 그대로 정확하게 타격하는 군사 작전을 의미하고 있고요. 현궁 같은 경우는 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단거리 지대지 유도 무기 시스템 중 하나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항 기뢰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이동해서 적 함정을 공격하는 기뢰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 같은 경우에는 현궁 미사일의 본격적인 대량 생산 단계로 전환하면서 이 자항 기뢰와 같은 특정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 부문에서의 매출이 감소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감시정찰, 항공전자, 지휘통제 부문 같은 경우에는 주요 양산 사업과 또 체제 개발 사업 등이 원만하게 진행되면서 성장세가 지속이 됐다고 합니다. 그럼 이 부분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감시정찰 같은 경우에는 이 다양한 센서와 시스템을 이용해서 정보 수집과 분석을 담당하는 분야고요. 또 지휘통제 부분은 말 그대로 군사작전을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항공전자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에 탑재되는 전자장비와 시스템을 개발하는 분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동사는 지난 7월 12일 환태평양 훈련 기간 중에 이 하와이에서 4차 비공 사격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테스트 결과 6발을 모두 표적에 명중시키면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성능을 보여줬는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비국은 이걸 비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표적 탐지 장치, 발사대, 발사 통제 장치, 유도 로켓이 이 한 개의 차량 내 통합 탑재가 돼서 기동성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왜냐면요, 따로따로 들고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동성이 우수하고 단독 작전이 수행이 가능합니다. 다수의 유도 로켓을 탑재해서 동시 표적 추적 및 다표적 대응이 가능하고요. 특히나 이 저가형 유도 로켓으로 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지금 현장 사진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하와이 해역에서 실시가 된 미 국방부 주관 해외 비교 시험이고요. 이 해외 비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가 전 세계 동맹국 방산기업이 가진 이 우수한 기술력을 평가를 해서 미군이 추진하는 개발 획득 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한마디로 지난 7월에 실시했던 그 하와이 프로그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비공이 탑재된 미 수인 수상정이 이 상륙함인 천자봉함에서 빠져나가는 모습이고요. 실사격 표적을 바다에 띄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실사에서 유도 로켓 비공이 표적을 정확하게 지금 명중을 시킨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발로 이 표적의 잔해까지 맞출 정도로 타격성이 굉장히 우수하게 꼽히고 있습니다. 국산 유도무기가 미 해외 비교 시험을 통과한 건 이번이 처음인 사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4차 테스트까지 통과를 하면서 비공의 미공 수출 사업은 계약 체결에 더욱 가까워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4차 테스트를 마지막으로 추가 테스트 진행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나도 성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테스트는 안 해도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비공 수출이 성사된다면 국내에서 개발한 무기 체계 중엔 최초로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레퍼런스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동사의 다양한 무기 체계에 대한 이 각 지역의 관심과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말했다시피 가격 대비 굉장히 기능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 동사의 무기 체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동사는 약 2천억 원을 투자해서 구미 사업장의 증설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이라크의 천궁2 관심 등 해외 수재 확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4년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3조 217억 원으로 YOY 대비했을 때 30.9%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303억 원으로 YOY 대비했을 때 23.5%, OPM은 7.6% 상향을 전망하고 있고요. 하반기 해외 매출 비중이 증가하면서 성장세가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이 리포트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산 기업들이 줄줄이 이렇게 실적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참고해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의 핵심 요약입니다. 일본은행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금융정책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논의합니다. 오늘의 일면에서는 미국 양당이 비트코인에 대해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종목으로 우리기술투자 제안했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잠시 후 증시8 서울경제TV 개장방송이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